뭐 오랜만에 아니 일주일 만인데도 오랜만에 갔네요. 예, 이제 저희가 또 토론을 또 해보겠는데 일단 뭐 지금 이제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목요일 날 이제 새벽이 되겠죠. FMC 6월 네. FMC 회의가 있습니다. 뭐 거기서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이제 금리 인하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거와 관련돼서 한번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하 할 것 같습니까? 뭐 어떻게 뭐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하든 안 하든 사실 지금 시장에 그렇게 큰 어떤 변동성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작년에 저는 미국 중국 무역 전쟁보다도 금리 인상은 나쁘진 않죠, 실질적으로. 근데 네. 급격한 그렇죠. 속도가 빨랐던 거죠. 급격한 금리 인상에 대한 부작용이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인하를 하더라도 지금 왜 인하를 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사실. 네. 근데 저는 예전에, 이제 2010년도 전후에서 TV 출연 처음 할 때서부터 우리나라 언론에서 좀 약간 이상하다고 생각한 게 있었어요. 금리 인상 우려감이라는 표현을 계속 쓰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저 금리 인상이 왜 우려감일까라는 저 기자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거 쓰는 걸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물론 뭐 단기적으로 교과서적인 측면에서 뭐 증권시장이 조금 악영향이 올 수도 있으니까. 근데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급격히만 안 올라가면 아주 자연스러운 부분이고 그렇죠. 증권시장도 금리 인상과 함께 움직입니다. 근데 이번에 금리 인하가 된다라고 하면 과연 그 주석이 달려 있겠죠? 뭐라고 네. 왜 금리를 인하하는지 그렇죠.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네. 뭐 저는 이제 이번에 이제 이런 이야기 좀 많이 드렸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8월 이후의 시장은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네. 이거 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겠고, 그 만약에 혹시라도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8월 이후에 아주 강력한 뭔가 악재든 호재든 이 없다는 전제하에서, 그렇다면 저는 오히려 이번 주가 2019년 주식을 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까 박건호 전문가님께서도 이야기하신 것처럼 금리가 인하가 되든 인상이 되든 그러니까 동결이 되든 이것보다는 결국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게 그거예요.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을 주냐 안 주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저는 치트키라고 생각하거든요. 치트키. 그러니까 만약에 금리 인하,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거라면 당연히 그거겠죠. 뭐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뭐 이게 뭐 리스크가 나와서 경기가 후퇴할 수도 있다. 뭐 그에 뭐 쉽게 말하면 선제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 이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저는 이야기가 나와주면 저는 시장에는 치트키가 발동할 거라 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면 시장이 어려우면 안 좋은 악재가 터지면 오히려 시장이 올라가는. 그러니까 옛날에 2009년도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오면 빠졌어요. 그러니까 무제한적 양적 완화 중단한다고. 그 다음에 이제 옛날에 이제 유로존 리스크 때도 사실 이제 오히려 경제 지표가 좋아지면 오히려 빠졌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만약에 이제 이 금리 인하와 관련된 시그널만 보여주면 제 생각이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G20 정상회담에서 뭐 트럼프 대통령과 뭐 시진핑 주석이 만나든 안 만나든, 아니면 뭐 25일 날 공청회 이후에 관세가 부과돼도 오히려 이게 금리 인하의 치트키를 발동시킬 수 있으니까 저는 오히려 일단은 밑에 베이스를 깔아주냐 안 깔아주냐가 전 중요할 것 같은데, 만약에 금리 인하와 관련된 부분은 뭐 6월달 하진 않겠죠. 시그널만 주겠죠. 뭐 점도표를 낮추든가. 그래서 금리 인하와 관련된 부분은 시그널을 만약에 혹시라도 안 주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다. 왜냐하면 시장의 안전판 역할이 빠져버리니까. 그나마 저는 시장이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받쳐주는 이유가, 에휴, 시장이 안 좋아져도 연준이 금리 인하는 하겠지. 여기서 돈을 뿌려주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하니까 하방은 좀 잡혀져 있다고 보는데, 혹시라도 이 하방을 빼버리면 좀 시장을 좀 약간 흔들릴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FMC 회의 결과는 좀 중요하게 봐야 된다. 그러니까 금리가 인하는 안 될 겁니다. 안 되겠지만 인하를 할 거라는 그건 되면 더 좋은 거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 같아요. 되면 오히려 김 빠질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금리 인하를 해버리면 제 생각에는 오히려 더 좋아질 수도 있어요. 크리스마스보다 2부가 더 좋은 것처럼. 네. 그래서 됐어요. 그리고 또 만약에 금리 인하를 해버리면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무역 분쟁도 끝낼 것 같아요. 저는 계속 이야기 드린 건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분쟁을 지금 끌고 가는 건 연준으로 하여금 어쨌든 금리 인상을 저는 끌어내기 위한 거라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뭐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뭐 인하가 된다는 전제 조건에 우리나라도 이제 금리 인하를 생각을 안 할 수는 없는데, 사실 수혜주. 금리 인하에 대한 뭐 수혜주, 피해주도 있죠. 사실 금리 인하가 되면 원래는
옛날에 쌍팔년도 시절에는 이제 건설주, 그렇죠. 건설주가 이제 금리 인하를 하면 그렇죠. 빚이 대표- 부채가, 그렇죠. 부채가 많기 상봉주도 때문에 그렇고, 이 건설주가 좀 좋았고 그 다음에 반대로 이제 건설주와 보험주들이 이제 반대로 움직였었거든요. 근데 아까도 잠깐 증권주 설명드렸었는데 보험주의 채권과 이제 금리에 의해서 채권 가격이 많이 움직이니까 보험주의 채권과 증권회사의 채권은 약간 좀 성격이 좀 다르게 좀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갈 때 떨어질 때랑 좀 약간 다른 평가를 받는데 지금은 이제 보험주들은 채권을 거의 만기까지 갖고 가는 성격의 채권들이 많고 이제 이 증권회사들은 중간에 팔 수 있는 성격의 채권들이 많기 때문에 보통 한 3, 4개월마다 한 번씩 자산 재평가를 할 때 채권 가격이 올라가면 사실 증권주의 자산은 올라가는 건 맞긴 맞아요. 근데 지금 잠깐 화면 잠깐 보면서 말씀드리면 이제 건설, 증권, 보험을 업종별로 섹터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보시는 게 우리나라 보험 평균 업종 수준이고요. 뭐 거의 1년째 지금 바닥을 기고 있는데 특별한 모멘텀은 좀 없어 보이고 금리 인하된다라고 하면은 가장 예전에 지금은 전혀 뭐 먹히진 않는데 예전에 이제 금리 인하의 최대 수혜주라고 얘기를 했던 건설주 토탈 건설업인데 최근에 좀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 한 2주 정도 좀 약간 주봉이에요. 일봉입니다. 기는 듯한 느낌이고 그 다음에 보험주 한번 보면 뭐 너무 많이 빠져갖고 보험주 갖고 계신 분들 이제 고생을 너무 많이 하고 계신데 이게 금리 인하해버리면 보험주가 더 안 좋아버릴 수도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그 부분이 좀 약간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봤을 때 증권주가 만약 금리 인하해서 채권 가격이 움직인다라고 하면 증권주가 그거에 대한 모멘텀이 생길까요? 저는 그러니까 안 나도.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하나도 안 이게 움직일 것 지금 같아요. 전통적인 흐름에서 안 할 것 같아요. 네. 저는 오히려 그냥 그 금리 인하를 하면 그러니까 기존 수혜주, 그러니까 기존의 주도주 했던 종목들이 전 더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지금은 오히려 금리 인하를 만약에 하게 되면 시장에서 이제 위험자산 선호도가 좀 높아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위험자산 선호도가 높아진다는 건 결국에는 이제 뭐 기관 투자자도 그렇고 그다음에 외국인 투자자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이제 자기들 포트폴리오를 조금 더 변동성을 높이겠죠. 그럼 뭐 네. 베타 개수가 좀 높은 종목을 살 것 같으면 뭐 바이오도 오히려 이렇게 되면 금리 인하의 수혜주가 될 수 있어요. 실질적인 뭐 금리 인하가 돼서 그 기업에 대한 뭐 업황이 좋아진 건 아니고, 그러니까 주식 순수하게 주식적인 측면에서 투자의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센티가 이제 회복되는 거니까 오히려 베타 개수가 높은 그러니까 이 바이오가 괜찮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기존에 지금 이제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었다가 좀 치워주고 있는 뭐 비메모리라든지 그다음에 뭐 5G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저는 더 다시 또 힘을 좀 붙을 수도 있고, 차라리 저는 그런 쪽이지 뭐 전통적으로 금리가 내려가니까 뭐 은행은 어쩌고 뭐 이야기하는 뭐 증권은 어떻고, 저는 이렇게는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진부하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사실 주식하기 너무 쉽잖아요. 1% 네, 1 더하기 1은 2가 되니까 제가 보기엔 그렇게는 안 될 것 같고, 이야기 드린 것처럼 전통적인 흐름보다는 그게 하루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루는 한번 반짝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연속성은 저는 안 보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서 이 사실 예전에 했던 거에 2부 성격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뭘 할 거냐면 네. 문서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 맨날 나와갖고 뭐 갖고 이 상담하시는 종목 팔아라 사라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뭐 여쭤보고 저도 답을 하고 할 네. 거예요. 이제 주식에 대해서 어떠한 식으로 종목을 선택을 하고 뭐 어떨 때 손절을 하고 이런 것들을 훨씬 탄회하게 한번 얘기를 좀 해보도록. 첫 번째 질문입니다. 종목을 만약에 뭐 100% 현금이다 지금 네. 본인 스스로 매매를 네. 할 때, 본인 스스로 매매할 때 100% 현금이다. 자, 종목을 지금 사야 된단 말이에요. 사야 되는데 종목을 어떤 식으로 발굴을 하고 그 종목을 볼 때 뭐를 가장 중요하게 보십니까? 뭐 사실 저는 이제 뭐 이거는 뭐 공개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좀 많이 해드렸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원맨쇼에서도 제가 VIP 정보 이렇게 가지고 나올 때 항상 했던 말이, 저는 어쨌든 업황을 우선으로 보거든요. 업황. 예, 그래서 제 항상 지론이 업황을 이기는 종목은 없다라는 게 제 지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업황이 안 좋아요. 예를 들겠습니다. 화학 업황이라고 볼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화학 업황을 별로 안 좋게 보기 때문에 업황이 안 좋은데, 그 업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혼자 이렇게 우뚝 솟을 수 있는 종목은 저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업황이 안 좋다는 거는 결국에는 그 종목도 기술적인 반등은 나올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저는 무너진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제가 뭐 요즘 맨날 밀고 있는 뭐 지겹지만 여러분들 5G 같은 경우도
업황이거든요. 결국은 이 업황 자체가 메가 트렌드로 넘어가면서 단기에 끝날 만한 업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 종목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결국 업황이 가주면 내가 좀 물려 있더라도 그 업황을 안 따라가는 종목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거기서 실질적인 수혜가 돼야 되겠죠. 뭐 실적이 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실적이 나는 종목은 결국에는 그 업황이 가면 결국 같이 간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저는 업황을 일단 제일 먼저 봅니다. 그러니까 특히 좀 업황 내에서도 좀 트렌드 종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에 조금 더 반응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좀 트렌드 관련 종목들을 조금 더 찾으려고 발굴하려고 좀 저는 노력을 하고 있죠. 그럼 같은 섹터 내에서 한 종목 고른다라고 하면 뭘 보고 한 종목을 골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좀 흐름이 좀 다른데 그 업황 내에서 제일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대장. 그러니까 대장주 여기서 말하는 대장주는 저는 시세가 제일 잘 나오는 걸 대장주로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5G면 중계기라면 중계기 옵션 중에서 가장 기술력이 높은 그 다음에 뭐 기지국 관련 종목이라면 기지국 내에서 가장 기술력이 높은 건 뭐 실적? 뭐 실적 플러스 그 다음에 뭐 그러니까 이 수출 관련 부분이라든지 그게 나오겠죠. 예, 그런 거 보고 제가 저는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고 최근에 뭐 가장 우리 그 시장 투자자분들한테 머스트 해브 아이템이 이제 우리 문선인 전문가님인데 저도 제가 좀 여기서 한번 꽈볼게요. 뭐냐면 업황을 이길 수가 없다 그러면 저는 만약 반도체 업황이 안 좋다 그러면 그렇죠. 반도체 가격 하락의 수혜주를 찾아요. 그래서 올 초에 이제 공개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게 이제 가온미디어 같은 종목군들 반도체 업황이 안 좋은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왜 떨어지는지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 반도체 가격 하락의 수혜주를 찾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미국, 중국 제가 요즘에 밀고 있는 미국, 중국 무역 전쟁의 수혜주도 있거든요. 그 수혜주를 찾으면 되는데 너무 표면적인 것만 시장에서 그 포커스를 맞추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종목을 선택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좋은데 변화가 없는 기업은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성장성이 없는 기업. 차라리 안 좋았는데 이게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을 전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변화. 지금 현재에서 미래에 뭔가가 나올 수 있는 플러스 알파. 근데 막연한 뭐 이런 거죠. 뭐 막연하게 미래에 뭐가 뭐 잘 될 거예요 이게 아니라 그 기업 팩트를 지금 현재 갖고 있는데 시장에서 아직 그걸 인정을 안 해주는 뭐 그런 것들 굉장히 많이 좀 주목을 하고 남들이 모르는 거를 저만 알 수 있는 거를 찾으려고 굉장히 좀 노력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본능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요만한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자, 그럼 두 번째로 대답을 늦게 하는 사람이 유리하다 이게 지금. 근데 두 번째로 보면은 어떨 때 사고 우리 뭐 차트를 우리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차트에 의해서만 매매를 하는 걸 나쁘다라고 저번에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종목을 발굴을 했어. 언제 사고 언제 판다. 그거 뭐 차트도 되고 아니면 뭐 시장의 분위기도 되고 수급도 되고 언제 사고 언제 팝니까?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뭐 흔히 말하는 이제 뭐 마켓 타이밍을 많이 보죠.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결국에는 이제 시장이 들어주는 시장이 아닐 때는 조금 조심은 해야 된다. 근데 이런 거예요. 그냥 만약 시장이 지수가 빠진다고 해서 안 사는 건 아니에요.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뭐 방송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 저희는 11월 달부터 사실 5G를 좀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11월 달부터 계속 이제 매수를 했는데 사실 그냥 시장만 보면 그렇게 좋은 시장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뭐 그냥 그렇지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저는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게 바닥권은 잡아갈 것이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종목 장세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전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월 같은 시장 같은 경우는 저는 계속 좀 부정적으로 봤어요. 하지만 5G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었던 이유는 오히려 시장이 안 좋을 거기 때문에 이쪽에 더 집중될 거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지수에 대한 흐름도 중요한데 그래도 이게 개별 종목 장세가 될 거라고 생각하면 그때 좀 들어가는 편이고요. 그게 아니다. 이건 그냥 지수고 흔히 말하면 개별 종목이고 뭐 속된 말로 제가 이제 나쁜 말 할 텐데 뭐 흔히 이게 나쁜 말이 아닌가요? 나발이고 이런 말. 그러니까 신경 안 쓴다. 네, 그러니까 뭐 다 필요 없이 그냥 다 밀리는 시장이다. 그러면 안 들어가요. 내가 아무리 좋은 종목을 내가 발굴했다 하더라도 안 들어가는 거고요. 그냥 이거는 사실 지수는 그렇게 안 움직이더라도 종목 장세 정도로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 전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뭐 차트도 그렇게 많이 보는 편은 아니고요. 저는 항상 마켓 타이밍. 그러니까 이게 시장은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내가 사고 싶은 종목은 21선에 흔히 말하면 이게 지지를 받았어요.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사고는 싶어요. 근데
시장이 흘러내리는 시장이에요. 그러면 저는 그 종목은 안 사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거 그러니까 개별 종목 장세도 흘러 지나가지는 않을 거다. 그러면 계속 지수는 좀 빠질 것 같다라고 하면 그냥 내가 원하는 종목이 그러니까 기술적인 타이밍을 개별적으로 발생을 시켜도 저는 사진 않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시장의 흐름을 좀 중요하게 보는 편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체결 강도가 최고인데 농담이고 이게 있어요.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는 게 만약에 어떤 종목이 5,000원에서부터 2만 원까지 올라와서 굉장히 많은 수익이 났는데 그걸 꼭 2,000원, 18,000원, 9,000원에 팔았는데 그 2만 원까지 가버리면 그걸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아쉬워하면 안 되고 내가 18,000원에 팔았는데 2,000원이 더 올랐어. 그러면은 내 물량을 받은 사람한테 나도 수익을 많이 냈으니까 그 사람도 수익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만약 2만 원에 딱 팔아버리면 내 물량 받은 사람은 사자마자 손실일 거 아니에요. 물론 주식을 하면서 까치밥인 거예요. 예, 까치밥은 주식을 하면서 남을 신경 쓸 필요는 네. 없어요. 근데 팔고 나서 올라갔을 경우에는 그거를 아쉬워하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매수 매도에서 가장 신경 쓰는 거는 뭐 사는 것은 뭐 나눠서 사기는 사더라도 너무 급등한 종목은 사실 한 번에 다 팔아야 되거든요. 나눠서 팔기 좀 힘들니까. 그래서 저는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좀 원칙으로 하긴 하는데 그런 게 있어요. 이 농담이 아니라 이 동물적인 감각. 인사이트, 네, 동물적인 네. 감각이 애니멀 네, 스페시스. 동물적인 감각이 발동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진짜 지금 너무 좋은데 팔아야 된다. 그럴 때도 있고 팔았는데 이게 막 엄청 더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 동물적인 감각이 살짝 틀릴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중요한 것은 일단은 저는 기술적 분석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뭐 저는 참고를 안 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목표했던 가격과 어떤 지금 시장에서의 어떤 흐름을 같이 보거든요. 내가 뭐 15,000원 딱 잡아놨는데 14,500원 찍고 내려갈 수도 있는 거. 그걸 좀 약간 유동성을 써요. 그래서 딱 저는 목표 타겟 프라이스를 별로 안 잡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 봐가면서 어떤 목표가를 좀 재조정하는 그런 스타일. 이게 지금 저랑 좀 비슷하시네요. 그러니까 아까 저도 사실 딱히 목표가를 거의 설정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런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말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종목 상담을 해보면 이렇잖아요. 3만 원까지 간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29,500원까지 가고 그래서 이제 3만 원까지 못 팔고 내려와가지고 지금까지 됐어요. 이런 말을 많이 하시잖아요. 사실 목표가라는 건 여러분 증거사 리포트를 보셔도 아시고요. 많이 보시면 목표가라는 건 사실 딱히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 목표가를 냈을 때 상황에 맞는 목표가인 거예요. 그러면 그게 시장이 지나서 뭐 그 종목에 대한 업황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 시장의 흐름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표가보다 더 많이 또 추가적으로 상향 조정할 수도 있는 거고요. 목표가는 언제든지 또 하향 조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3만 원이라고 예를 들어 목표가를 정했다고 해서 무조건 거기에까지 내가 터치를 안 하면 매도를 안 한다라고 생각 안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목표가를 설정하는 건 너무 지나치게 가격에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는 것보다 뭐 시장이라든지 그때 상황의 좀 변화의 흐름에 따라서 저는 좀 변동시키는 게 맞지 않나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인데 우리 시청자분들 굉장히 민감할 수도 있어요. 야인시대 오늘도 뭐 그거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분석을 했어. 네. 그냥 뭐 가볍게 이제 툭 들어간 거는 쉬운데 손절매에 관한 얘기인데 가볍게 그냥 툭 들어간 건데 뭐 그런 건 나올 수도 있죠. 근데 분석을 막 한 2박 3일 분석을 했단 말이에요. 2박 3일 분석을 하고 비중을 한 50% 실어버렸는데 이게 계속 떨어져. 계속 떨어진단 말이야. 이럴 때 힘드네요. 나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그렇죠. 뭐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삼성전자도 지금 1년째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떨어지는 게 잘못한 게 아니라 그 떨어질 때 내가 이거를 자신 있게 홀딩을 가느냐 아니면은 내 판단이 틀렸다라고 과감하게 인정을 하고 손절을 하느냐 그 기준점이 뭐냐 그게 궁금한 거죠. 이거는 의외로 좀 단순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접근했을 때에 그러니까 이 종목을 좋게 봤었던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이유가 훼손되면 저는 매도가 맞고 네, 뭐. 그 이유가 훼손되지 않으면 그냥 자신 있게 가져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그런 거예요. 주식이라는 건 뭐 많이 해보셔도 아시겠지만 내가 이 종목을 안 샀을 때가 가장 냉정해요. 그러니까 내가 사지 않고 2박 3일을 분석했으면 그 분석이 분명히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종목을 사놓고 내 종목이 되었을 때의 분석은 아무래도 안 샀을 때 분석보다는 냉정하지 못해요. 좋은 것만 보여.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안 샀을 때 그 분석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래요. 그래서 그 분석에서 뭔가 내가 생각했던 그 내용이 틀리면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만 그러니까 분명히 본인은 알거든요.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게 안 됐다라는 건 알아도 자꾸만 딴 이유를 붙여서 길게 끌고 가요. 자, 이게 안 됐지만 이거는 될 것이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제 생각은 손절의 기준은 내가 처음에 긍정적으로 봤었던 이유가 만약 훼손되면 그냥 과감하게 매도가 맞는 거고요. 훼손되지 않으면 저는 뭐 과감하게 베팅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이 제가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TV를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종목이 손실인데 이걸 팔아야 될지 사야 될지를 가장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를 해드릴게요. 내가 지금 어떤 종목을 샀는데 마이너스 20% 손실인데 안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걸 지금 사고 싶은지 보세요. 내가 A라는 종목을 갖고 있는데 지금 마이너스 20% 손실이야. 갖고는 있지만 아주 냉정하게 내가 지금 안 갖고 있어. 근데 이거는 뭐뭐 때문에 굉장히 좋은 기업인데 많이 떨어졌네. 여기서 내가 담아야겠다. 그렇죠. 이런 느낌이 들면은 절대 팔지 마세요. 근데 그냥 막연한 희망 같은 거 말고 팩트로 그 종목에 대한 메리트가, 내가 산 메리트가 우리 앞서서 문 전문가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셨듯이 존재하면 그건 갖고 가야죠. 가격적으로는 어떤 종목이든지 단기적으로 다 떨어질 수 있어요. 네. 자, 이렇게 뭐 저희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이런 얘기를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일단 문 전문가와 저와의 어떤 그 주식에 대한 개념을 간략하게나마 한번 좀 말씀드려봤습니다. 종토방과 작별하고 야인시대, 종목 진단은 야인시대. 예민한 테마주도 야인시대, 종목 진단은 야인시대. 평일 저녁 9시, 야인시대, 종목 진단은 야인시대. 퀄리티 있는 종목 진단, 야인시대 리턴즈. 내일의 종목 진단, 야인시대.